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부천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광역동을 폐지하고 다시 행정동 체제로 돌아온 부천이기도 한데요. 뭐 조직 개편도 있었고 또 연말에 예산 삭감 문제 등도 있었고 또 되짚어볼 사안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의회 박찬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광래경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신년이긴 한데 부천 현안 다루기에 앞서서 지난 한 해, 2023년 어떤 한 해로 기억을 하시는지 짧게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네. 예. 부천시는 작년에 시승기 50주년을 맞아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2023년을 분주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여러 수상 경력으로 입증해냈고요.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또다시 새로운 24년 그리고 부천의 100년을 준비하는 해로 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쉬웠던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이 많이 나아졌다고 시민들께서 체감하실까에 관한 고민은 조금 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곽 의원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이슈들이 너무 정치적인 논의로 여야 또는 좌우 뭐 이렇게 좀 갈라져서 그리고 어떤 표결에 의한 방식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우리 부천시가 어떤 그 정책의 변화 다시 재구상, 뭔가 재조명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는 그 기대에 할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 지난해 그 회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삭감이 좀 일부 있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해외 연수비, 의원 해외 연수비가 모두 깎였어요. 두 분은 이제 당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생각도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연수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실제 연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의 느낌과 전달받는 사람의 느낌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의원들이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이고요. 저희의 이런 결정이 좀 시민들께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앞으로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전국적으로 해외 연수가 아무런 문제 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어쩌면 저희들의 불찰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외 연수라는 부분이 항상 차지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작년에는 우리가 국내 연수와 국외 연수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성적인 의미로서 그 스스로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그 해외 연수비 중에 지원 연수 그리고 국외 연수에 우리 의원분 그리고 그 직원분을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을 삭감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연수가 3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을 잘라서 50%를 삭감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어딜 갈 이유도 없고 하반기 돼서 만약에 추이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 정도를 살펴보자 하는 정도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놔두고는 연수 비용은 죄다 삭감했습니다. 예. 그건 되게 굉장한 저희로서는 큰 일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의 일탈의 문제를 왜 자꾸 연수에다 비교를 하느냐.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체 부천시 의회 문제이니까 충분히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는 내년에 없을 것이고요. 국내 연수도 하반기에 가서 필요하다면 결정될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 연말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난해에 뭐 아쉬운 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도 올해 넘어오면서 기대되는 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자, 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자, 예산 사업을 위주로 좀 보면 올 한 해 좀 가장 기대되는 사업들 어떤 것일까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중앙정부 예산 자체가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상동 영상문화단지 등이 이제 좀 무언가 결과물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들은 우리 부천의 100년 그리고 훨씬 더를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정책 방향이나 절차 이런 것들에 의회도 끊임없이 관여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민주당 자치단체 장과 함께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실 게 있으시죠? 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2조 예. 4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 시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심사 때는 예. 약 11억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전체 규모에서 20% 정도를 경상경비 등 20% 정도를 삭감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20% 삭감된 예산이 원래 맞는 예산 같아요. 이때까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던 모든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20%를 털고 나니까 예. 이게 더 맞는 예산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심의하면서 많이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볼 때 사실상 이번에 털어낸 예산들을 보면 시의 정책 사업 중에 홍보비 예산, 그리고 불필요한 해외 연수비 예산, 그리고 그 필요치 않았던 또는 과다하게 잡혔던 그런 일자리 정책 등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어떤 사업들이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 시의 인건비 출연이 굉장히 과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출연 기관 그리고 보조금 단체 등 실제로 인건비가 80%가 넘어가고 20% 미만대의 사업비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출연기관이나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뭔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 진단을 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대를 한다면 아까 박찬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기대가 이제 부천시의 어떤 전망을 위해서는 나와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이번 예산에 그다지 포함된 부분이 없습니다. 대장동 신도시 개발이야 LH에서 하는 거니까 국가의 정부 정책으로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에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지에 대한 그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뭐 영상문화단지를 팔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조차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그런 조명을 먼저 해주고 어떻게 지금 GS 컨소시엄이랑 계속 가고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무엇을 발전적으로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 묵힌 이야기들은 어떻게 버려낼 것이고 이런 뭔가 발전적인 정책을 좀 내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예산이 왜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기대 안에서 그냥 일상적인 정책 사업은 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이미 복지 예산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의 한 40%를 무엇으로 그 시만의 정책, 부천시의 목소리를 뭘로 담아낼 것인가가 그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천시가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홍보의 갖가지들이 사실 어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오산은 교육도시다. 뭐 광명은 평생교육도시다. 마곡은 기업단지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우리 시가 아직 색깔을 못 입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의 변화가 많아. 이런 거에서 조금씩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를 가져올 뭔가를 전체적인 홍보 안에서 우리 부천시의 정책으로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주력으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내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대를 듣고 아쉬운 걸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니까 약간 제가 순서를 일부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거꾸로. 자, 그럼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과정 시간이 충분치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신년에 가장 먼저 전해드린 소식이 세계구청 그 개청 소식이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문제 없이 그 일반동 전환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영하고요. 예. 주민들도 매우 반가워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시 각 동의 여러 가지 자치에 관한 사항들을 어떻게 개설해서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 부분들은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뭐 차가 부족하네, 시설이 부족하네, 뭐 설비가 부족하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행정 체제가 바뀜으로 인한 시민들의 아직 체감은 검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날 바뀌었기 때문에 1월 2일 어제 하루 이제 운영을 한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대신 이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당초의 예산이 약 지금 300억 수준을 일반동으로 전환하는데 지금 소요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만 온전하게 다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관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 뭐 하루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24년 1월 2일자로 이제 업무가 시작했고 문제 없냐고 물어보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어디서 생길지 모르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를 갖추는데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지금 조직별 그리고 부서별의 업무량이나 또 민원의 정도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2년부터 준비를 해서 1월 1일에 오픈을 했고 그 이후에는 조직별 업무 분량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서 기능 조정을 하고 또 그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려고 집행부는 계속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반동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물론 우리가 과거에 겪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뭐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청사도 구청청사 그대로 했고 이제 동사무소라고 명명했던 것을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과 복지에 스마트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시스템이나 앱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과 그리고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쉽고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복지 같은 경우에는 늘 사각지대가 문제잖아요. 모든 분들이 필요하신 모든 분께 혜택이 가야 하는데 그런 혜택이 혹시 결손이 생길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스마트라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조금 달라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일반동의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광역동 체제인 사이에 스마트 도시로서의 변화가 크게 있었군요. 네, 예. 자, 일반동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금 이런 기대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우려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그 스마트 복지 안전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지난해 신림동 지하 침수가 일어났을 때 어르신이 그곳에 이제 갇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안전이 결국은 안전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침수를 안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어르신을 누군가가 마을에서 돌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복지 안전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과 복지를 함께 하겠다는 측면인데 그게 이제 어플로 우리 부천시 어플로 하나 이제 개설을 해서 그 어르신이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괜찮으시구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신호를 울려준다거나 그래서 마을에 있는 누군가가 달려나간다든가 동네 주민들 또는 직원들이 달려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의 기능을 얹어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복지 측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까지를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에도 광역동 때도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복지 체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들어갔으나 그게 사실상은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으로만 중시가 되고 여러 가지들을 정책적인 개발이 많이 되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스마트한 복지 안전과 어떻게 연계가 돼서 앞으로 효과적인 측면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측면도 있어서요. 보통 상임위 할 때 집행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집행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그 우려하는 이야기를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게 아마 올 한해 이제 견제할 방향에 대해서 다 암시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자, 조직 개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균형 개발 추진단이 한시기구로 좀 신설이 됐어요. 지금 이제 이게 뭐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겠죠. 자, 언제까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시적이라고 명명을 한 이유는 24년 1월 1일부터 26년 네. 12월 31일까지 3년의 기간입니다. 도의 승인을 받으면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지금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조금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한시적인 기간에 도시개발사업 전담기구입니다. 도시개발을 두 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대장신도시나 종합운동장 같은 개발사업과 순수개발사업과 일기 신도시와 원도심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이 두 가지의 중심을 잘 잡아서 이들이 새로운 개념의 공간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영희 시장은 공간복지라는 말을 굉장히 그 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간적인 한계가 부천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잖아요. 이런 거를 잘 극복해서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생활 환경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행정 개편과 더불어서 지난해 12월 달에 아주 큰 그 부천에서는 아주 불편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네. 예, 이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면서 이제 안입니다, 아직은. 예. 부천에서 이제 4석이 3석으로 주는 그런 안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부천에서는 아주 네. 곤란한 뭐 이런 안이었는데 지금 두 분은 지역사회에서 이제 목소리도 다 듣고 뭐 생각도 갖고 계실 텐데 곽 의원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네, 근데 이제 갑을 정 중에 예, 갑을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선거구 획정의 안이 우리가 광역동 일대를 기준으로 10개의 광역동을 가지고 덤펑덤펑 잘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북의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음, 소사구랑 그 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져 있었다면 지금은 동서로 잘라 있어서 지금 우리 이제 일반동으로 체제가 개편된 나오면은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를 3개를 다 묶어서 한 개의 갑이 되고 을이 되고 병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생활권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그거는 반영을 해줘야 되는 시점인 건데, 그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어떤 의견을 내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저희는 그게 되겠나, 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인구가 하한선이 13만이고요. 상한선이 27만을 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한 선거구당. 근데 사실상 이게 애매모호한 지점에 우리가 들어가 예. 있기 때문에 14만에 들어가 있단 거나 애매모호한 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인 논리에서 우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민주당의 텃밭인 우리 부천이 예. 과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을 관철시키기에는 쉽지 예. 않을 내용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국회에서도 재논의 진행 중이고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금 한 차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셔서 다시 이제 재논의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 지금 관망을 뭐 자꾸 하게 됩니다. 의석 구조나 네. 뭐 여러 가지 정치 구도 상황에서 이 안은이 결정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는 게 네. 많은 여론인데 네. 저는 좀 이게 인구 변화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당장 이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시각에서는 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된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박 의원님 네. 의견도 좀 마저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선거구라는 것이 물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생활 문화권 내지는 사람들의 정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부천은 원미, 오정, 소사라는 그 권역이 나눠져 있어서 광역동 일때도 그런 권역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갑 지역구를 보면 갑, 신곡동, 신중동 그리고 오정동을 합쳤어요. 다 합쳐져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글쎄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적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원래 그러니까 지금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다음번 지방선거 때는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준비한 현안은 여기까지 네. 뭐 조금밖에 못 다뤘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시간을 준비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해 마련한 부천 현안 관련 이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